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권이 강탈되는 과정을 봤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결국 조선을 놓고 어느 나라가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본이 1라운드에서 청을 껐고 2라운드에서 드디어 각축 끝에 그래서 이제 각축이라는 표현은 되게 박빙의 상대다, 되게 오랜 동안 경쟁해 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축 끝에 일본이 최종 어떤 승리를 거두고 이런 얘기를 되게 이런 말투로 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최종 승리를 거두고 조선이라는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크게 투트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들을 하나하나 조약을 체결해서 가져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과정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약 생각해 보면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아무래도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전쟁터가 되는 건 조선일 거기 때문에 전쟁 중에 조선 영토를 이제 자기들이 마음껏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영토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었고요. 그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고문 정치에서 이 고문들을 보내서 조선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 고문들의 조언을 듣고 해라 하면서 재정 파트에서 메가타, 외교 파트에 스티븐슨 보냈었고요. 그때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국내 조선 안에서는 대한제국 안에서도 일본 화폐만 쓰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모습을 봤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나라 뭐 미국과 카스라테프트 미리약, 영국과 영일 동맹,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의 결과로서의 포치머스 조약 맺으면서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걸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게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었죠. 그리고 외교권을 관리해준다는 명분으로 통감부를 설치했었고요. 그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최종 주권자인 고종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의 조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특사를 보내서 이준, 이상설, 이희종 이 세 명을 특사로 보내서 이건 잘못된 조약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특사들이 다른 해외 언론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말은 못하고 그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조선이란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이런 사정이고 이 조약은 잘못된 조약이다라는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다른 해외 언론 신문에 실리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냈었지만 부작용이 더 컸죠. 이런 행동을 일본은 을사조약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차관 정치를 하면서 각 부처의 장관 바로 아래 차관을 일본인으로 배치하면서 행정권을 완전히 속속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국방권을,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서 영토, 그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 하면서 메가타 보내면서 경제 주권, 그다음에 을사조약에서 외교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어, 한일 신협약에서 이제 국방권과 행정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마지막으로 기후각서에서 사법권, 경찰 지휘권이나 아니면 교도소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까지 가져가면서 최종적으로 1910년 한일 병합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대해서도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걸 확정을 지었었고, 어, 하나하나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한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된다고, 저항을. 저항이라고 하는 건 맞서 싸우는 거죠. 맞서 싸우는 건데, 맞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가는 거에 있어서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숭고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 때문에 저항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지금 당장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당장 싸우자. 당장 파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뜻을 더 숭고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당장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지금 당장 싸워봐야 사실은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당장 싸워봐야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질 확률이 너무 높다, 무의미한 싸움이 될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조금 더 길러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 분들은 이제 힘을 기르자. 네, 힘을 기를 거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백성들이 뭘 조금 더 많이 배워야 힘을 기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애국계몽 운동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뉘고요. 그리고 당장 싸우자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둘로 나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맞서 싸우면 의병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턱대고 전쟁하는 식으로 맞서 싸우면 질 확률이 높으니까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가면 의열 혹은 의거 활동이라고 하죠. 의열 혹은 의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는 차례로 의병, 의열, 의거, 애국계몽 이 순서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병 내용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의병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뭔가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의병 활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 활동의 사례들을 보면 앞에 무조건 무슨 의병 이렇게 되는데 크게 한 세 개의 사례를 볼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들어가는 요게 연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나서 의병 활동을 하는 건지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의병 보시다시피 을미 의병이죠. 그럼 머리에 빠바박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을미년에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하겠죠. 을미년에 뭐겠어요? 을미사변이죠. 그리고 단발령이죠. 그죠? 그래서 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이제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을미사변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일본이 이제 정권을 주도하면서 을미개혁으로 시행된 게 단발령이었죠. 근데 이런 을미사변이나 단발령 모두 다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화가 난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유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명성황후도 이제 한 나라의 왕비잖아요. 그러면 유교적 차원에서 봐서는 국모, 나라의 어머니예요. 물론 명성황후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도 그렇고요.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치가 심했던 면도 있고 사람들이 그닥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조선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아할 때 좋아하더라도 혹은 좋아하지 않을 때 욕을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할 일이죠. 다른 나라 자객이 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비를 베고 이건 그 왕비가 어떤 사람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왕비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한 국가의 어머니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시해한 걸 지키지 못한 건 어떤 유교적 불충이죠. 불효죠, 불효. 그리고 단발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내 몸은 부모님께서 주신 건데 머리를 자름으로써 내 몸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떤 유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유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라서 여기에 분노하고 이 의병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유교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리면 유생이고요. 나이 좀 있으면 위정척사 계열이죠. 이 삐침이 왜 생기는 거지? 유생 플러스 위정척사 계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생들이기 때문에 혹은 위정척사 이렇게 유교를 지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왕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요. 그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유교에는 어머님에 대한 혹은 아버님에 대한 효도 있지만 내 임금에 대한 내 주군에 대한 충성도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그만해라 이제 집에 가라 했을 때 해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종이 그냥 해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그렇게 싫어했었던 단발령을 철회한다고 하잖아요. 단발령을 철회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단발령도 때려쳐. 단발령 니들 그렇게 싫어하면 안 해도 돼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단발령은 어떤 개혁의 내용이었어요? 을미 개혁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단발령을 철회한다는 건 단발령이 포함되어 있는 개혁, 즉 을미 개혁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을미 개혁을 중단한다는 얘기고 을미 개혁은 일본이 주도가 돼서 했던 거죠. 근데 고종이 을미 개혁을 중단할 수 있는 건 고종이 지금 일본이 아니라 다른 데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 아관파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함께 챙겨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시기다. 그래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해왔던 을미 개혁을 중단하고 그 바람에 단발령도 자유화되었다. 그래서 을미의병은 이 정도에서 해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도 뭐 그죠? 아시겠잖아요.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 간간이 나오는 표현 중에 을씨년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봐봐.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 그죠? 어서 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단어 을씨년스럽다 하면 보통 어떤 분위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되게 즐겁고 밝고 막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그런 분위기를 을씨년스럽다고 하진 않죠. 뭔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싸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불길하고 뭔가가 터질 것 같고 이런 경우를 을씨년스럽다. 그거랑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조금 뭔가 황량하고 뭔가가 거칠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불길하고 이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을사조약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고 저때 국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몇 년 뒤에도 뭔가 전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 되게 분위기가 옛날에 그거 몇 년이었지? 그거 아마 을사년이었을 걸. 그때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을사년스러워. 을씨년스러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을사조약은 거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 전 백성이 다 분노했다는 거죠. 그럼 이 의병의 주체도 어떤 위정축사나 유생 이런 선비들에서 끝나지 않고 전 백성 즉 평민들까지도 여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을사조약 때부터 본격적으로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돌석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굉장히 의병 운동이 전국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챙겨갈 수 있죠. 그 다음이 정미의병인데요. 정미의병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정미칠조약이 커요. 근데 요거는 분노도 있지만 사실은 정미조약은 분노보다는 자신감이 더 커요. 우리가 어쩌면 제대로 싸워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신감이 더 큰데 일단 분노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고종이 이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 때 특사를 보냈다가 일본한테 을사조약 위반이다.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왜 외교적 행위를 하느냐 이러면서 강제 퇴위당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미칠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군대 해산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농민들이 마음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뜻만 가지고.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호미, 낫 이런 거 들고 와서 싸우다가 해산된 군인들은 무기를 일부 훔쳐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되게 현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을 세우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의병들 입장에서는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함께 해주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정미의병 때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구나. 사실은 전투력 향상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되게 생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병의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미의병이 1907년이거든요. 1907년인데 지금 요해잖아요, 요해. 그러니까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요 시기가 정미의병 시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왜? 왜겠어요?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해 주니까 우리도 제대로 싸워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미의병은 반드시 발생 건수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 건수도 늘어났다라는 걸 꼭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정미의병 때 발생 건수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의병 활동을 하지만 의병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암동에서 우리 친구들 한 30명 데리고 하고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저쪽 검단 사거리 쪽에서도 한 30분 하신대. 또 들어보니까 한 마전동에서도 한 2, 30명 하신대. 또 들어보니까 조금 저 멀리 부천의 원중동에서도 한 4, 50명 하신다 그러고 부천의 중동에서도 한 7, 80명 하신다 그러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점점점 계속 많이 들려요. 점점 지역도 이제 막 넓어져. 막 뭐 과천, 의왕, 용인 막 다 들려요. 그럼 그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저기서도 하시네. 저 동네에서도 하시네. 이 동네에서도 하시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아니 이럴 바에야 다 모여서 한 방에 크게 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한 방에 크게 때릴 거면 어딜 때려야겠어요? 수도 서울이죠. 그게 서울 진공 작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니까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저 창의 하면 뜻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총대장을 이인영님으로 삼고 이제 의병운동을 전개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총대장 이인영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아버님이 중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총대장직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조직이 분위기가 좀 약간 해이해졌달까? 어떤 조직력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제사를 치르러 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걸 다 모여서 한 방에 서울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되게 뭐랄까 그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 진공작전이 있기도 했고요.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까지도 호남 지역에서는 꽤 이렇게 의병 전쟁이 뒤늦게까지도 치열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에 대한 수탈이 심하고,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곡창지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 측면이 좀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호남 지방에서 좀 뒤늦게까지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을미, 뭐 을사, 정미 계속 의병들을 수백 건을 진압을 했는데, 이게 을미 의병 한 건, 을사 의병 한 건, 정미 의병 한 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을사년도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진 거고, 정미년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많은 걸 다 진압했는데 계속하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군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 이거는 그냥 의병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라기보다는 의병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일반 민가에서 직접 활동은 하지 않아도 의병들을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직접 나가 싸우진 않아도 의병들 도망쳐 들어오면 숨겨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중국밥이라도 만들어줘서 식량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뭐 지형지물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병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선 의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일반 민가를 진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아예 특히나 남한 지역을 완전히, 요때 남한은 뭐 지금의 남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반도 남부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남한 지방에 대해서 의병을 포함해서 의병을 지원해 준 걸로 의심되는 민간 지역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대토벌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의병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게 내가 의병 활동하다 죽는 거야. 내가 결심을 한 거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의병 활동을 결심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일반 평범한 분들까지 내가 나 의병 활동한다고 그분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한반도 안에서는 활동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반도 밖으로 벗어나야죠. 근데 일본 본토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지방, 만주, 연해주 지방으로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이때 많은 의병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도 만주나 연해주 지역, 특히나 만주 지역, 만주 아래 간도 이 지역은 굉장히 어떤 우리 무장투쟁의 중심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거 활동은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을사조약이 전 국민의 분노를 끌어냈기 때문에 을사조약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그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이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한 자신회라는 나름대로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요. 요거 사건 조금 특이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스티븐스 기억나시려나요? 스티븐스라는 인물은 우리 제1차 한일협약 때 고문 정치할 때 외교 파트의 고문으로 오셨던 분이 스티븐스거든요. 근데 저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미국에서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기차역에서 스티븐스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스티븐스가 이렇게 내리고 집으로 가려고 대합장을 나오는데 거기서 총을 한 발 맞아요. 총을 한 발 맞는데 그걸로는 맞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막 기어가듯이 가고 있는데 한 발 더 맞아. 그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과 두 번째 발이 쏜 사람이 달라요. 이게 장인환 전명훈인데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장인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죽인 거 맞냐?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흔적상 넌데 네가 죽인 게 맞냐? 맞다 그래요. 왜 죽였냐?
저는 조선이란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일본의 외교 고문을 맡아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데 굉장히 협조했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냐? 전명훈과는 어떤 관계냐?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전명훈을 조사를 해도 똑같아요. 네가 죽인 게 맞느냐? 맞다. 왜 죽였느냐? 아, 난 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알고 있느냐?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막 되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은 스티븐스를 죽이기 위해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 상태에서 따로따로 계획을 세워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둘이 서로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공조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지. 그래서 스티븐스가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돼요. 이슈가 되고 이걸 조선인들이 특히나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이민 가신 분들 한족이라고 봐야겠죠. 그분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지배당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 이민 가 계신 분들끼리 독립운동단체를 만듭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걸 이제 대한인국민회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도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였다는 거. 자, 이분이 스티븐스고요. 그다음에 너무 유명하죠. 안중근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죽이게 되죠. 그렇고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 죽이러 나가기 전에 이제 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그죠? 자기 혈서를 썼다고 하죠. 어, 그리고 이분이 남긴 그 위훈도 유명하죠. 위국 헌신 군인 근본. 그죠? 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일은 군인의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죠. 아무튼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친일 외국노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죠.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분이 이재명입니다. 아무튼 의거 활동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국계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죠. 당장 싸우자. 이 방식의 의병과 의거 활동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싸워봐야 패배할 확률이 높으니까 힘을 기르자라는 게 힘을 기르려면 뭘 배워야 힘을 기르니까 애국계몽 운동이다. 그래서 실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세지려면 결국은 뭐겠어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고 지갑이 빵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과학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돈 결국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따라와야 되고요. 산업을 발전시켜야 돈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력을 기른다 하면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이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쭈루룩 생기는데 여기서의 단체들은 주로 어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교육을 새로 배우든 산업을 뭐 새로 적용을 하든 서양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양을 배우자라고 했던 개화파 계열의 사람들, 특히나 서양의 제도를 배우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교육과 산업을 키워서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토지의 욕심을 부리면서 땅의 욕심을 부리면서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걸 요구해요. 황무지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땅을 얘기하죠. 농사도 안 되고 막 이런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개간권, 그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느 땅이 황무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이 당시에 얘기했었던 황무지가 지금 우리 전국 토의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땅을 요구했던 건데 요걸 이제 보안회라는 단체가 농광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요구를 막아냅니다. 물론 보안회는 그 뒤에 이제 을사조약 맺으면서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의회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역시 애국개몽 운동대로 교육과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죠. 그리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국개몽운동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보안회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체는 요거 신민회예요. 신민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보시면 일단은 그동안 을사조약 이후에 설치가 됐었던 통감부에서
너무 이제 애국계몽 운동이나 이런 애국 운동을 탄압하니까 그게 하나의 활동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주도했던 건 이분들이에요. 안창호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 교육과 산업을 키워야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학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자기 회사, 태극사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신민회를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진짜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 줄이에요.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단체죠. 그러면 실력을 기르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산업을 기르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애국계몽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싸워야 된다. 요 얘기도 동시에 같이 해요. 그 유일한 단체예요. 애국계몽 운동으로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싸워야 된다. 지금 당장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싸워야 된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요 얘기를 동시에 했던 유일한 단체가 신민회고요. 신민회의 유일한 점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드디어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단체들 중에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신민회는 나머지 뭐 보안회나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강회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 이유가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는 안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실력을 기르자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싸우자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서 최초로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점이 어떤 신민회에 너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다른 뭐 물론 중요해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중요하지만 신민회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달라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안중근 선생님 사촌 중에 안명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독립운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조선의 총독을 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어떤 음해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백오인 사건이 터지면서 신민회가 해체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보상 운동은 요거는 사실 말만 봐도 뭐 하자는 운동인지 아실 수 있겠죠. 국채, 나라 국자의 빚채자예요. 나라의 빚을 보상 운동, 갚는 운동이에요. 왜 이 운동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안 그래도 나라의 빚이 많은 편이었지만 을사조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근데 통감부가 외교권을 관리한다고 설치가 됐지만 외교권만 관리하진 않았겠죠. 이런저런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통감부가 우리나라 보고 막 이거 설치해라 저거 설치해라 철도 깔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돈 많이 들어간 일인데 그걸 막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일본에서 빌려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감부 때문에 일본 정부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 빚부터 갚아야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 빚을 갚자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빚을 갚아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운동을 할 거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홍보를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게 그 우리가 앞서서 신민회 주도하셨던 분 중에 양기탁 선생님 계셨죠. 이분이 어 외국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랑 신문을 만들어요. 그게 대한매일신보야. 대한매일신보인데 이 신문이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제일 강하게 어떤 일본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세게 비판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느낌 오시죠? 외국인이 있잖아. 그리고 이 베델이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영국인이다 보니까 영국은 강한 나라죠. 더구나 일본과는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있잖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국권 피탈할 때 그 각 국가의 미락에서 영일 동맹 봤을 걸? 그죠?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동맹 중이기도 하고 영국이 센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국인인 베델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베델이 양기탁이랑 같이 대한매일 신보라는 신보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신문만큼은 일본이 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이 일본의 침략도 되게 세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보상 운동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홍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결국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긴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보상 운동을 하겠다라고 알리는 그런 글인데 어쨌든 일본의 어떤 방해로 실패하게 되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